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엄포용으로 보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한부일 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바로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셈인데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던 민주당, 왜 다시 강공을 펼치려는 건지요? 만약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국정은 누가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더욱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들 듯합니다. 먼저 민주당이 왜 이러는 건지부터 권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내란 대행 자임하는 한덕수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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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대행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5시 30분 한대행의 탄핵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6일 국회 동의가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겠다며 돌연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건 책임 회피라며 한대행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6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는 27일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정부 붕괴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소추 요건도 200석이어야 한다면서 재적 의원 과반으로 가결시키면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을 기만하는 자아분열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한 걸 지적한 겁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요건으로 과반 찬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권한 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정족수 3분의 2,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예고했다 연기한 걸 두고도 탄핵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는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고 한 걸 두고 민주당은 협의체를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나요? 여야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강행할 경우 협의체 역시 좌초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동안 야당 공세에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정부도 오늘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되면 전례 없는 국가 혼란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탄핵 고리로 압박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요. 총리실 분위기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가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대외 신인도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도 연일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그런 걱정을 최대한 단시일 내에 또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명분으로 삼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부는 제2요구, 즉 거부권 기한이 일주일 넘게 남았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 법안에 대한 위헌, 위법적 요소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외 신인도를 전담할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예의주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한 대행 체제에 힘을 싣고 외교안보 일정 정상화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추가 탄핵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등 여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언급합니다. We'll be prioritizing and pursuing with the acting president and the rest of the ROK government going forward. 퇴임을 앞두고 나눈 의례적 표현이란 주장도 있지만 추가 탄핵을 시사한 민주당 앞에서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은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외교차관은 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양국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수습에 들어간 한미 공조 체계가 추가 탄핵 시 다시 혼란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한국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한국의 국익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치명적인 타격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외교적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 기이한 외교를 고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 지적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정족수가 얼마인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대통령에 준해서 봐야 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민주당은 한 대행을 총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한 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넣겠다고 했고 2명의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일반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과반 의원은 151명, 민주당 의석수는 170명이라 이 주장대로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네,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때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일부가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 가결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렸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직무대행에게도 대통령에 준해서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내용을 토대로 탄핵 정족수를 의장 권한으로 1차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확인한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실 답변 이후 학계의 이견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을 총리 기준으로 탄핵하면 총리직은 탄핵되지만 권한대행직은 살아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의 의결 표수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은 그때의 효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킬 뿐이죠.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면 판단은 결국 누가 하게 됩니까? 네, 민주당 의견대로 국회가 과반으로 탄핵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헌재에 넘기면 헌재는 이 탄핵 의결이 적법한지 해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일종의 유권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 체제라서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이 유권 해석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야의 공방만 계속되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탄핵 소추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6명을 가지고는 지금 파면이나 기각과 같은 전국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복잡하고 혼란한 전국이 더 소란스러워지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불과 10시간 남짓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주당의 의지, 그만큼 강하다는 거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신경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정작 여당 의원들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참한 겁니다. 여당 추천 후보였지만 치열한 검증 공세 없이 청문회는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거듭 신속하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구인 체제 심리가 정상적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청문회를 진행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해 제대로 진행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데 지난 18일이었죠. 검사 탄핵 심리 때 국회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3분 만에 끝난 게 선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정준영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을 요구한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연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되면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탄핵 심판을 공전시킨 첫 사례는 지난 18일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단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회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3분 만에 끝냈습니다. 헌재는 첫 사례라 일반화하긴 어렵다며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사퇴 8일 만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 체제로 당을 운영할 텐데요. 쇄신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계엄으로 나빠진 여론 수습 어떻게 할까요? 이태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정부와 당의 핵심 모집을 두루 여기겠습니다. 당정 간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 정부 들어 5번째 비대위원장으로 탄핵 국면에서 당을 이끌게 된 권 의원은 당의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같은 5선인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각각 당 내부 정비와 대야 공세 및 방어의 역할을 분담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울에서 4선을 지낸 뒤 용산으로 지역구를 옮겨 5선 고지에 오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탄핵 표결 때도 반대 입장을 밝혀 쇄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친윤계 투톱 체제가 국민에 어떻게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지혜를 같이 모으겠습니다. 권 의원은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되는데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한 뒤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정한 쌍특검법 수용의 데드라인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탄핵 절차에 나섰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초유의 일인데요.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관련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오늘 바로 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시간 만에 일단 보류한 거죠. 왜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바뀐 이유를 좀 보면은 오후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기자들에게 이제 공지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도 탄핵안 제출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국회 의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정도 늦게 나타난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연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럼 보류 결정이 급작스럽게 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타협을 주문한 걸 두고 사실상 한 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오늘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것도 더 이상 협상 가능성이 없다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반영됐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반대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국회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우는 건 무리 아니냐는 겁니다. 네, 이 대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전망을 해드렸는데 결국 특검법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탄핵 추진의 그 열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대행 탄핵으로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제 미루면서 탄핵 심판 지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민주당은 26일까지 후보자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지 않으면 27일엔 바로 탄핵안 보고하고 그다음에 뭐 표결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잡혀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잡혀있는 본회의 일정은 26일과 31일, 단 이틀뿐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와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선 추가 본회의를 잡아야 하는데요.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 의장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주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법안을 수용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한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란 건데 우 의장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늘 발언 기류를 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일정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쪽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복잡한데 권한 대행까지 탄핵한다. 한번 좀 지켜봐야겠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 압수했었죠. 그런데 닷새가 지나도록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재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 5일이 지났지만 아직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포렌식 동의나 참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입수한 핸드폰 포렌식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우 본부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네.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까지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 등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 수색할 수 있다는 검찰 내규를 원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한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경찰도 계엄 수사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검찰도 오기로 했다는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서로를 겨냥해 이런저런 말들을 흘리고 이를 통해 상대를 상처내려는 신경전,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방첩사 병력이 중앙선관위 주변을 둘러쌉니다. 정보사 간부는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주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 동원 의혹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건 검찰의 경찰 수뇌부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회에 형사체포조가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 현직 경찰 모임 SNS엔 검찰도 내란 지원 공범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 출동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 검경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점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아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청사 경호를 강화하는 등 출석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청사 앞이 텅 비었습니다. 평소엔 외부 차량들이 정차하던 곳입니다. 공수처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청사 현관 앞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양쪽 길목을 경호와 경찰 차량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도 선임하지 않았고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출석 요구서를 2차례 보냈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내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3차 소환 통보를 하거나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며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구체적인 북풍 유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NLL 부근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구상에 그쳤을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털모자에 목토시를 쓰고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묵묵부답이던 노 씨는 수첩에 적힌 북도발 유도 질문에 기자를 흘낏 쳐다봤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 씨 수첩에는 북풍 유도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기를 띄워 NLL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뒤 백령도 등에서 반격한다는 내용입니다. 노 씨가 적은 내용이 실행에 옮겨진 건 아직 드러난 바 없습니다. 노 씨 수첩엔 정치인을 배에 태워 물에 빠뜨린다는 언급도 적혀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사살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전 노 씨와 2차례에 걸쳐 햄버거집 회동을 한 참석자 전원을 공수처에 넘기거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비선 조직 수사 2단의 구체적 관여 정황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직접 점집을 차리고 역술인으로 활동한 걸로도 알려졌죠. 그러면서 전북 군산의 한 점집을 단골처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는데요. 이 점집의 무속인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사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그럴 일이 없다고 단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전북 군산 외곽에 있는 한 2층 집. 이곳 1층에 비단아 씨로 알려진 무속인 이선진 씨의 신당이 있습니다. 이 씨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2022년 2월부터 여러 번 찾아왔다며 휴대전화에 사주군인으로 저장된 이름과 통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미안해요. 월요일날 3시가 안 되고 4시로 합시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군인들의 사주풀이를 자주 의뢰했다고 합니다. 김용현도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었다면 제가 기억을 못할 텐데 나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선후배지간이고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이 배신당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고 합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이 뭔가 됐을 때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물어보셨어요. 노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지 묻자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가 다 마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예요. 이를 들은 노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생년월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 씨는 노 씨가 자신에게 명리학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교류했지만 지난 1월부터 왕래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이 출동했다며 CCTV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출동한 시점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킨 이후라 2차 계엄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군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인근의 경계 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지 40분이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사복 차림 2명과 군복을 입은 9명의 병력이 담벼락을 따라 2열종대로 줄지어 걸어갑니다.
주차된 차량들을 지나 멈춰선 이들은 잠시 뒤 각자 흩어져 주변을 살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 주변 CCTV에 포착된 계엄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차 계엄을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병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철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관저지역 경계 강화를 위해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 70명을 지원했고, 바로 인근 국회의장 공간 주변에도 11명이 배치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복 차림 2명도 계엄군이 아니라 평소 운영하던 순찰 병력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5톤짜리 유조차가 넘어지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차 운전자가 숨졌고 양방향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새빨간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등유 3만 리터를 실은 25톤짜리 유조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학차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조차에서 나오는 불길이 워낙 세서 주변에 2차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60대 유조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조차는 뼈대만 앙상이 남은 채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조차는 5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1차로까지 이동한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전도되면서 이제 반대편 차선까지 이제 영향이 갔겠죠. 불이 나면서. 이 사고로 고속도로 10차선 양방향이 2시간 가까이 통행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다만 인근 하천으로 등유와 오염수 등이 유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감식하고 사망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강원 춘천에선 역주행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 운전자가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약물 검사 없이 운전자를 당일에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경찰이 전산 실수로 구속됐던 성폭행범을 풀어주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앞범퍼가 부서진 채 어두운 도로를 내달리는 승용차. 자세히 보니 편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차량 여러 대가 스쳐 지나가도 아슬아슬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그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사고 직후 40대 운전자는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음주 검사만 하고 약물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부터 구성해야지 한참 걸리는 그 시약을 피트를 검사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사고 3일 뒤한 소변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선 지난달 말 구속됐던 40대 성폭행범이 경찰의 전산 실수로 열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치장 위치를 잘못 적는 바람에 위법 구금이 우려돼 풀어준 겁니다. 자동으로 중부로 일단 처음에 sen출이 되거든요. 검찰청 같은 와중에 수의를 수정했는데 수정 안 된 걸로 발부됐어요.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피해자가 성폭행범과 한 동네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도 잊고 사는 요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모처럼 쇼핑시설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유통업계도 지자체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용품과 먹거리를 파는 매장들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나왔는데 볼 것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즐거운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실내 전망대에선 재즈 공연이 한창입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을 찾은 소비자들은 잠깐이나마 고민을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젖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국이나 사람들이 좀 우울한 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억눌린 마음도 이렇게 풀어내고. 한국은행의 이번 달 소비심리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크게 하락했습니다. 꽁꽁한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유통업계와 지자체 모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식자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연기를 고민했던 연말 행사들을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있어야지 수상공인도 살아나는 거고 좋아지겠죠.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맞아 일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움츠러든 소비 심리는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한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브인 오늘 눈 대신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높이 80m의 인공 폭포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는데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높이 82m짜리 인공 폭포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쏟아지던 물줄기가 매서운 한파에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저렇게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바로 얼는 그 모습이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요. 빙벽 등반에 나선 탐험가들은 매서운 추위가 반갑습니다. 매서워야지 이 빙질이 좋아지고 그래야지 또 안전도 또 확보되기 때문에 나를 많이 기다리죠. 성탄절 전날인 오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 강원 평창은 영하 18도 가까이 내려가 한파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한파로 얼어붙은 계곡물은 이렇게 돌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었습니다. 본격 추위에 제철을 맞은 황태덕장은 분주해졌습니다. 올해 조금 1월달에 날이 온화하다 그래서 서둘러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서울 도심시청 광장은 거대한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오히려 추위를 즐깁니다. 요즘 갑자기 되게 추워져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약간 탈 때 약간 바람이 이렇게 슉슉 오는 느낌?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기상청은 성탄절인 내일까지도 강추위가 이어지다 평년 기온을 회복한 뒤 주말쯤 또다시 최저 영하 15도의 맹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최대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이 6,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탄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일대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두고 집들이 빽빽이 들어섰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금세 숨이 찹니다. 서울시가 한남대교 북단의 한남 3구역을 약 6,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권이 발달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제일 안 좋죠. 이제 깔끔하게 되고 좀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좋죠.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가 127개 동 들어서는데 개발 면적만 38만 제곱미터로 서울 역대 재개발 사업장 중 가장 큰 수준입니다. 특히 남산을 뒤로 하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입지 면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님 수준이라고 하죠. 앞에는 강, 뒤에는 남산,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호재거리로. 서울시는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등 계획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총 5,988세대 중 1,1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성을 위해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 녹지도 배치됩니다. 또 인근의 이태원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고려해 대규모 주차장 2곳도 들어섭니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 한남 3구역의 현재 이주율은 96%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미중 무역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수출 통제와 관세 압박으로 두 강대국이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 기업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 2기는 더 강한 대중 무역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고래 싸움에 낀 우리 산업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현실을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비난하며 관세 전쟁을 벌였습니다. We are the piggy bank to the world. We've been ripped off by China. 损害了中方的利益，那么我们会在第一时间做出反应。 미중 갈등에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산업은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새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에 1기 행정부 당시 중국과 관세 전쟁을 이끌었던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했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강경파로 채웠습니다. When was America great? And all we had was tariffs.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무역 관세를 60%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중국도 소재 수출 금지와 대미 관세 폭탄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우리 수출 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국 규제에 맞서 중국이 자립화에 나선 반도체는 특히 우려됩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기술 자립에 나선 중국 반도체는 이미 저가 제품에서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좀 더 전방위적인 대중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미국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중국. 외교력을 잃은 우리 경제가 수렁으로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돌파구는 없는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송현수 씨는 지난달 코스피 상장사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 나스닥 종목을 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도 국내 주식하면서 많이 말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보고 미국 나스닥 우량주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 증시에 불이 붙으면서 송 씨 같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산타 랠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올 한 해 8% 뒷걸음질 친 코스피 지수와 달리 미국 나스닥은 30%가 넘게 뛰었습니다. 당장 오늘도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하락해 2,44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인수합병과 쪼개기 상장 등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국내 증시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트럼프 쇼크, 정치 혼란까지 겹쳐 반등을 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상당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서 추진했습니다. 또 금융투자로 번 소득의 매기는 금투세도 폐지했지만 약효가 미미해 코스피 개인 투자자 비중은 60%에서 40%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 풍파에 취약한 우리 증시의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당분간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외교의 첫 난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와는 2달 전 협상을 이미 마무리했죠. 하지만 트럼프가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이라 외교 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이채영 기자가 대미 협상의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향해 기존의 2배 수준인 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대선 후보 때 9배 인상까지 언급한 만큼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압박이 가시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시도에 대응할 최소한의 지렛대마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 소식통은 다만 새 행정부 인사와 정책 수립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나토와 주일미군 협상이 먼저라며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반대급부로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핵 동맹, 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는 형태로 필요하면 작전 계획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수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차관의 주한미군 인질론자로 불리는 인물이 낙점됐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차관 지명자는 과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서 중국 방어로 조정해야 한다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내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도망가는 군인을 끝까지 뒤쫓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쏘며 저항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사흘간 북한군 77명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손글씨 편지를 공개했는데 한글로 부모님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친구에게 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3,0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원보다 3배나 많습니다.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내년 5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군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в Пхеньяне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파병을 제안했고 러시아로부터 외교적 지원 등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5만 년 전 빙하기에 살았던 걸로 추정되는 아기 매머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주민들 눈에 띄게 된 건데요. 놀랍게도 모든 장기가 보존돼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연구진이 천을 걷어내자 코끼리를 닮은 사체 한 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 5만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 매머드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긴 코가 달린 머리와 앞다리 등 상반신 대부분이 온전하고 모든 장기도 보존됐습니다. Та часть, которая вытаивает первой, особенно хобот, он подвергается поеданию современных хищников, птиц. Здесь, например,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же были подъедены передние конечности, голова удивительно.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은 매머드 사체를 공개하며 한 살로 추정되는 암컷 새끼라고 밝혔습니다. 신장 1.2m, 길이 2m, 체중 180kg으로 지난 6월 깊이 80m의 바타가이카 분화구에서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으며 사체 앞부분이 먼저 드러났고 4개월 뒤 동토층에 남아있던 뒷다리와 골반도 주민들이 꺼내 연구진에 전달했습니다. Но и в мировом масштабе имеет очен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а, мы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приведет для человечества вот это вот раскроет еще следующую страницу в изучении мамонтовой фауны.
북동 연방대학에 전시 중인 아기 매머드는 발견된 곳 인근 강 이름을 따 야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머드 사체가 세상에 나온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연봉 협상을 마치고 팀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 구단의 축구 유망주들이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구단이 최종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 출신의 단장이 부임한 프로축구 안산 그리너스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떤 사연인지 이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1위를 기록한 안산 그리너스는 지난 19일 시의원 출신 김정택 단장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김 단장의 부임 후 선수단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산시와 감독, 프런트 등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30명의 선수가 새 시즌을 앞두고 손발을 맞추고 있었는데 일부 선수들의 계약이 갑작스레 보류된 겁니다. 축구계에서는 김 단장이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뽑기 위해 선수 6명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교 3학년 유망주들도 포함이 되는데 대학 입학까지 포기했던 선수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메디컬 테스트하고 다 연봉 협상하고 다 했는데 수능도 안 보고 원서도 안 썼는데 합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계약 보류와 절차 무시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팬들도 구단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항의했습니다. 구단 측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선수 계약의 법적 효력은 서명이 완료돼야 발생한다고 덧붙였는데 선수와 중개인 측에서는 구두 계약도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터널 비전이란 차를 몰고 터널을 달리면 출구만 밟고 온통 컴컴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심하면 상황 판단과 대처를 못합니다. 한 가지만 집착하다 낭패를 본다는 심리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차 경주에서 흑마들이 눈 가리개를 했습니다. 곁눈질 말고 앞만 보고 내달리라는 겁니다. 승리는 그러나 눈이 자유로운 벤허의 백마가 차지합니다. 다른 소리에 동요하지 말라고 귀 가리개도 씌웁니다. 밀폐된 방에 한 목소리만 메아리치는 에코 체인버처럼 말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입맛에 맞는 말만 귀담아 듣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20날이 넘도록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대다수가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탄핵안 표결 때 집단 퇴장하는 행렬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자 부역자를 색출하자고 법석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도로 친윤당이 됐습니다. 친윤은 번번이 대통령의 역성을 들며 당내 평지 풍파에 앞장섰던 적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에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변화도 거부한 채 민심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2007년 대선에서 친노가 참패하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패족을 자처했습니다. 어른이 큰 죄를 지어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는 가문을 뜻합니다. 귀양간 정약용이 부인이 보내온 빛바랜 다홍치마에 글을 썼습니다. 두 아들에게 사람 구실을 하라고 일깨웠습니다. 무릇 패족들은 서로 가엾이 여기기 마련이다. 서로 멀리 끊지 못하면 반드시 함께 수렁에 빠진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부터 새겨들을 말입니다. 개파색이었고 합리적이라는 평처럼 벼랑 끝으로 치닫는 여당을 일단 멈춰 세워야 합니다. 12월 24일 앵커 칼럼 오늘 패족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지만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낮부터는 강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기 동부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춘천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6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또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